여기서 보면 봄이라고 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보는 자 셋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눈에 상대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고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생각할 때 무엇이, 여기서 보면은 견자죠. 무엇이 무엇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언어 습관으로 익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무엇을 하고 있는 수로적 형태의 주인인 주어, 즉 주부가 항상 있고 이 주부가 수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문법적 함의가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이와 같은 말들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언어라도 다 이러시겠다.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어, 즉 명사 형태가 동사나 그 밖에 다른 것을 지배하는 또는 그 주체적 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는 언어 활동을 계속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태어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상태로 언어를 습득하도록 조건 지어진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주어적 상황이 항상 상정되는 거예요. 말을 쓰고 있는 순간부터. 그리고 아무도 의심 없이 당연히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상태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단적 의미고 그 안에 무엇이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입니다. 업. 그러니까 업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즉 말의 구별 능력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이에요. 그리고 이 업은 말의 언어 활동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한국적 풍토에 맞는 언어 습관과 문화 활동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약간씩 다르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비동사 그 자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동양의 언어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 배롭다. 그러니 어찌 철학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맞는 철학을 하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구조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면은 굉장히 이상한 상태의 사유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연체 힘을 가지고 20세기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의 강한 곳, 즉 언어, 문화 모든 강한 곳 시장을 점유하면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서양식 사고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미개한 것처럼 보여지고 영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강고에 훈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의 강함에 훈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잇따라 존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자기 언어 습관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처럼 한국이나 중국 언어에서 그이가 쓰고 있는 이 비동사라고 하는 개념에 맞는 한국의 어떤 언어가 없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서양 사람처럼 힘을 가졌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미개한 측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느 쪽이 세계를 잘 해석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역사에 의해서 인간이라고 이름 불려질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많은 보편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세계를 해석해내는 나름대로의 공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업인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 자체도 서양의 언어로부터 파생돼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은 서양의 공통적인 업의 활동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식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식의 공업에 해당되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로 업인데 다만 시대 상황이 우리식을 가지고 철학하는 것은 힘든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서양의 언어 체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즉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내용을 한국적인 삶의 토양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업의 내용을 미국식의 업의 내용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고 영화를 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한국 영화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내용 면에서 미국이 제시해준 철학, 문학,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언어적 해석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있는가. 예를 들면 세계 시장에서 영화의 독점적 지위가 있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제외하고는 인도 영화하고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니 50% 넘어가는 것은 한국 영화 둘인데 인도 영화는 거의 서양적 사고 체계를 배제하고 인도 고유한 언어 체계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서 연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인도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0%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내용이 아니고 미국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영어를 많이 습득하고 미국의 사유 방법을 채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미국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이나 영화 상영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이미 이와 같이 서양을 닮아가는 쪽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하면은 약간 미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주부와 술부의 기본적인 언어 소술 태도뿐만 아니라 이 언어 소술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것에서 이미 그런 것이 묻어났다. 그래서 주부가 항상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자기 실성을 가지면서 무엇을 지적한다라고 이미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산이 높다.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전에 딱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뭐라는 업인 거예요. 다만 산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 보편적으로 느껴진 공업의 언어 쓰임도 있는 것 반면에 산의 높음을 느끼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개별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언어를 구성해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업이에요.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술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곁들여서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하니 기쁘다든가 무엇을 하니 슬프다든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파생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눈과 색이 만났을 때 바꿔 말하면 언어가 이 색을 그도록 지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색을 보는 순간 색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언어적 독립성이 이 색을 그대로 보게 돼서 눈 밖에 있는 색을 눈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사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순간에 저절로 무엇이 눈이, 즉 눈 밖에 있는 색을 본다라고 하는 언어 구조처럼 색을 보는 거예요. 물론 색을 보는 다양한 요소들은 다 다르겠죠. 이런 색도 보고 저런 색도 보지만 그 구조, 눈 밖에 있는 색을 본다라고 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눈 밖에 있는 색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주체가 돼서 눈을 보고 있다 하면 유심론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밖에 있는 색이 의식한테 영상을 심어줘서 의식을 각성시켜서 알게 만든다 하면은 의식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주의자들은 이 밖에 있는 색이 의식을 깨어가지고, 즉 의식의 영상을 심어줘서 그 영상을 마음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가 물질이에요. 그러나 둘 다 물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종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 속에서 있는 거예요. 뭘로? 주어로서요. 그래서 눈도 주어가 되고 색도 주어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벌어진 활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되도록 딱 돼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보면 안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귀를 통해서 붙이면 이식이라고 붙이고, 또 마음 스스로 생각해서 대상을 붙이면 의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관계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식이 발생할 때 근과 경이 서로 만나면 식이 그 가운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근과 경이 만나서 식이 되면은 이 상대하기 전에는 식이 없는 거죠. 근경이 상대하기 전에 식이 없는데, 이 식이 근경이 상대할 때 앞서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식의 내용은 이건 후지식이죠. 그런데 이 식이 발생할 때 이 발생한 식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수 없는 세월 동안 이루어오는 그 민족의 문화적 언어 정톡에 따라서 그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경을 보고 근이 경과 상대 생기지만 이 경을 해석하는 해석 내용에 뭐가 생기냐면 식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은 생겨난 게 아닌 거죠. 바로 과거에 이미 그와 같은 업들이 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근과, 물론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근과 색경이 있는데, 이 색경을 볼 때 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근과 경이 상대해서 알미라고 하는 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한데, 이 둘이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이런 것들은 불교파 이외의 많은 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일자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자가 있을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 보는 자가 있는다고 하는 그것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주에 근원적 일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신이 됩니까? 일신교가 되는 거죠. 이름 붙이면. 그런데 우주에는 신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신이 있다. 그러면 다신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신교가 되는 거죠. 다 이것은 뭘 상대로 합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견자라고 하는 말은 각 개인마다 마치 우주에 어떤 신이 근원적 실체로서 존재하듯이 각 개인마다 근원적 실체로서 무슨 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보는 자를 뭐 하나다 두 개다 하는 것은 주장하는 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대상하고 그 다음에 보는 활동이 따로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합쳐져서 식이 생긴다고, 이것을 합쳐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만일에
합쳐졌을 때 독자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것을 애처음부터 독자적인 자기 실체를 가진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느냐. 합쳐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과 더불어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빛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빛은 전구에 있어서 약간 노란색이 나지만은 지금 태양에서 온 빛이 굉장히 하얗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나눠보면은 빛에서 무슨 색이 나오냐면 7가지 색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빛 속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색이 들어있는 빛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흰색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빛 속에 들어있는 7가지, 물론 이 7가지 색도 마찬가지로 그 무지개가 나올 때 7가지 있는데 그 지리적, 문화적 형태에 따라서 7가지 색으로 보는 민족도 있고 5가지 색으로 보는 민족도 있고 무지개 색에 대한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환경과 어떤 상태에 따라서 눈이 우리식으로 무지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남색하고 푸른색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7가지 이름이 없어요. 마치 생명인 사람들이 뭐 섞어주면은 2가지 색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듯이 어떤 환경 풍토 있으면은 우리처럼 7가지를 분별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의 눈에는 7가지를 분별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5가지 색만 말해도 충분하는 거죠. 물론 이게 색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무지개가 7가지 색이다 하는 것도 물론 특별한 경우에만 맞는 말이에요. 어떤 민족은 예를 들면 없지만은 9가지 색을 분별할 수도 있을 거고 방금 말한 대로 5가지. 그런데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흰색을 분별시켜 놓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7가지 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7가지 색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흰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흰색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7개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색에다가 다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단색만 딱 보이는 거예요. 단색만. 색이 한 가지 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간색이든지 주황색이든지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 속에서. 다 빛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있는 공간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더라도 흰색을 내는 빛은 있을 거 아니냐. 빨간색을 내는 빛은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있으려면은 다른 조건을 주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빛이 자기 특성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을 주면은 그 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빨간색이 여기서 이렇게 빛인데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빛이 오는 쪽을 향해서 가면은 붉은색 빛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것을 청색 치우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이 오는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라지면은 여기서 출발할 때는 붉은색이었는데, 아니 뭐 다른 색이었는데, 그 빛을 향해서 빨리 속도로 강하면은 푸른색으로 가깝게 비춰지게 되고, 자, 또 이 빛을 향해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색이 없는 색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 때는 별 색이 없었는데 우리가 빛을 내는 쪽을 향해서 가거나 빛을 향해서 멀어져가는 짝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은 푸른색이나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효과가 똑같냐면은 프리즘 효과가 비슷한 건데 특별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다가가고 멀어지면서 빛에 파장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색깔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매개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임만을 통해서도 빛의 다른 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 있을 때 흰색으로 보이던 빛이 빛인지, 가까이 갔을 때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빛인지, 멀어졌을 때 붉은색으로 빛이 보는 것이 빛인지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을 때만 그것은 붉은색, 어떤 조건에 있을 때만 그것은 푸른색이다. 우리 경험 영역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걸 떠나서 이제 만일에 그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 하면은 합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합하면은 무엇인가 교집합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형성되는 순간 이것은 자기 실체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합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니까 자기 실성이 없어질 때만 합해진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견이라든가 가견이라든가 견자는 보는 자나 보이는 대상이나 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셋이 만났을 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셋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그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즉 본다라고 하는 인연 조건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런 것이 있다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됐을 때 저것이 만나가지고 본다라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하는 특성과 영원히 변치 않는 너라고 하는 특성이 둘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경 상대해서 식생기중이라고 하는 말로 식을 일상적으로 정의하는데, 이 근과 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할 때 식이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근처럼 작용하고 경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식이 형성되기 전에는 근경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근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했을 때 안근과 색근이 그 자체로 독립적 실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언뜻 보면 근과 경이 상대해서 식이 후차적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근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근경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식이 발생했을 때 근경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경이 사라지면, 즉 식이 사라지면 근경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어난 광경 중에서 어떤 것이 근처럼, 어떤 것이 경처럼 작용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데서는 연기법이라고 부르고, 중론 같은 데서는 공의로 부르고, 유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기법은 일체 모든 것이 무상한 변화 속에서 자기 실체를 가지지 않고 인연 조건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뭐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말인데, 이 무상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무상한 변화를 드러내 주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알미,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는 특성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 독립돼서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이는 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각가지 변화 그 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안다라고 하는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부의 술부가 마음이 무엇을 보서 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인연처의 변화가 우선 뭐로 등장하냐면 안다고 하는 사실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니까 매 순간순간 다름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나 술부를 결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알무의 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 인식 주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언어 쓸 때 우리 언어 수임에서는 주부가 해서 나는 무엇을 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본다라고 하는 무상한 변화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나처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무엇에서 파생되냐면 이와 같은 인연 조건에서만 파생되지 그걸 떠나면 또다시 보이는 자나 근이나 색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자체가 자기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일에 견자 자체가 아는 거라면은 안근이나 색경을 필요하지 않고 견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 유심이라든가 유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때 말하는 유심이나 오직 마음이나 또는 유식이라고 하는 말들에 있어 이 식이나 심은 우주의 근원적 실체로서의 심이나 우주의 근원적 알의 주체로서 식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이제 일체유심조로 해가지고 하음에서 말할 때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원어에 하음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마음 나중에는 물론 그것이 청정하는 마음을 많이 칭하게 되는데 원래 파생됐을 때 언어의 내용은 오염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일체유심일 때 이 유심은 오염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일체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대로 보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변해서 안다라고 하는 특성을 오염되는 걸 딱 빼불고 오염되지 않는 특성을 지어서 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초기에는 오염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인데 이 일체는 우리가 볼 때 다른 것,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일체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 각가지 법들이 일체죠. 그리고 그 각가지 법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름만으로 이해되는 것은 오염된 마음이 분별해 놓고 있는 일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식도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염된 인식에 의해서 실제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별해서 본다라 하는 말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지 이 세계 근저에 이 세계를 구성시키는 주체적 힘으로서 마음, 주체적 힘으로서 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든가 마음법 유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삼화성촉이라고 근경식이 만나서 이 촉을 이룬다. 우리 촉수상행식할 때 또는 그 12년에서 육입촉수애치유할 때 이 촉이거든요. 촉이라는 것이 있어야 뭐가 형성되냐면 그 다음부터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되는데 이 촉이라고 하는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근의 자기 변화예요. 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촉이 있는 게 아니고 근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실제로 경을 떠나서 근이 없기 때문에 근이다 이건 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식 장면에서 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경을 만나면은 계속해서 근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로 전까지 자기한테 인식의 표면에 붙어있던 어떤 것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으면은 다음 찰나에 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말했을 때 찬물에다 손을 잔뜩 집어넣고 오래 있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이 근의 변화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을 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쪽 찬물의 변화를 통해서 이 근이 어느 정도
잘 익어있은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도 이 변화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다 갑자기 넣으면 근이 자기 변화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뜨거운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은 그러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찰나도 두 찰나를 연속되게 근이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연처에서 자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근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색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인연이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색채대로 알무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속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동적 변이한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촉의 변화 자체가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한테 알미라고 하는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것을 알고 또 찬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사람한테만 있느냐?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자석을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자석은 보면은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두 극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N극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S극인데 이것을 이제 아주 잘된 어떤 기구로 딱 반으로 나눕니다. 그럼 반으로 나눈 순간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쪽 반이 N이 되고 이쪽이 또 S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아주 1000분의 1mm까지 나눠도 계속해서 N극과 S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자석을 뗄 수 없는 어떤 수준까지 가면은 자석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있을 때까지는 항상 N극과 S극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특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한 760도 이상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열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을 데울 때 그 전자레인지 속을 여러 가지 전기 광원이 막 통과한 거예요. 그 통과하면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활동을 앙상을 시켜가지고 그 음식을 익게 만드는데, 즉 분자의 활동이 앙상해지면 그가 열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밖에서 열을 가하면은 안에 있는 분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우리가 데워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석에 열을 가하면은 이제 자성을 띄우고 있는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760도 정도인가 얼마 오게 되면은 묘하게 자성을 띄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분자 배열이 깨지면서 갑자기 자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상태에서만 그 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온도를 쭉 내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는 이 쇳덩어리가, 자성을 띠는 쇳덩어리도 어떤 조건에서만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N극과 S극이 있는데, 그러면 N극이거나 이 쇳덩어리 전체가 N극이거나 S극은 없는가? 실험, 계산상에는 있어요. 계산상은 있는데 발견을 할 수가 없는데, 왜 발견할 수 없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자성을 띄게 하려면은 이 쇠의 온도를 무려 수억 도씩 올려야 돼요. 수억 도씩 올려가지고 특별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N극이거나 S극만 띄는 그걸 단극자라고 하는데, 단극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또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그와 같은 형성으로 들어진 거예요.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어떤 특성이 물질적이나 마음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능동적인 변화, 즉 근들의 능동적인 변화가 실제 암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란 말은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의 능동적인 변화가 암인데 그걸 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하 때 이 삼하 세계가 만일에
근경식인데 이 촉이 능동적으로 알의 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을 쭉 하다가 아까 이 자석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한 가지 사실로 뚝 가면은 점점 마음이 단일해가지고 무엇이 떨어지냐면은 주변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단일한 상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 사라져 버려요. 알미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자체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인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주변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미냐? 아닌 거죠. 어떨 때는 알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알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조건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전혀 여기서 보면 자석이 없다가 어떤 조건이면 자석이 나오듯이 알미 사라질 때도 이것이 알미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고 알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암도 아니고 또 어떤 데면은 아주 한 가지 암처럼 비교되지 않는 어떤 암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월적 암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상 때문에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상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앉은 자세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앉는 자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하두 의심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물론 하두 의심이 잘 되면은 또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행에 도움을 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몸의 힘을 다 빼고 바른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 않고 앉으면은 아까는 의식이 상대적 암을 떠나서 하나의 의식에 집중돼 가는 거죠. 그와 같이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하나의 조건 속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적 조건 속으로 또 가면은 갑자기 몸이 턱 변하는 순간이에요. 턱 변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서장에서 말하듯이 힘들이지 않고 사유할 수 있는 바탕이 딱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쉽게 할 수, 힘들이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등력처예요. 물론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 등력을 제대로 한 것이지만, 잠깐 경험하니까 저 잠깐 경험상에서는 등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의식은 전혀 우리 몸을 그렇게 하지 않은데 몸을 그렇게 딱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의식을 깨워주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전에 졸아버린다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앉아있을 때 몸을 댈 수 있으면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딱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그 상태로 아주 잘 유지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갑자기 의식과 몸이 딱 다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힘 안 들이고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마치 좌석에 특별한 영향을 주듯이 몸에다가 특별한 인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 5분만 지나서 다리 받고, 10분 지나 다리 받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옆에 이렇게 보면은 1시간 내에 있어도 몸이 특별한 인연 조건을 만들지 않으니까, 알의 변화에 충실히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나는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근본 공업과 결합의 언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의 변화를 연속으로 알아서 자기업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실제 이제 보면은 정신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이 무상한 변화, 근의 아주 심없는 미시한 변화 자체를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그전에까지는 잡히지 않던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눈과 다른 인식상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언어 태도나 인식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적으로 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런 경험이 앞서 말한 대로 아리아식 가운데 새로운 충격의 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들어가면은 하나만큼 다른 아리아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만드는 것도 아리아식에 의해서 저장되지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의 특별한 상태도 아리아식 속에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 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있었습니까?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동서란 말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 교설 가운데 전통에 따르지 말고 무슨 사람에 따르지 말고 무슨 이런 것에 따르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 다 신화시대의 신화적 사건을 현실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신화를 구성하는 모든 것 중에 주로 다 신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세계를 해석하는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특별한 사람 아닌 사람에는 이런 식으로 세계를 해석하지 않는 거죠. 자기 철학을 갖고. 예를 들면 생물학이나 물리학 한 사람 중에서도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만 그 자기들이 관찰 가능한 것 이해의 세계에 대해서 신을 넣지만, 그런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하고 실험 검증 가능한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 다음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은 부처님께서 14무기로서 대답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느냐면 현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연 조건의 변화를 말하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요즘에도 특히 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많은 관찰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전까지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들이 주로 무엇이냐면, 인도 같으면 브라만 신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그 세계 사람을 그 시대 사람들을 정신이나 모든 문화를 해석하는 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쪽에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안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 당시는 시대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보는 자와 눈과 색이라는 것이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가르침이 요즘 같으면 아주 지식인 사회에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답니다. 그때 지식인 사회는 브라만 사제, 즉 브라만 출신 중에서도 남성에서 사제 계급만 언어를 통해서 지식 전달, 이와 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지배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사상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이다. 이런 사람들에서 가르쳐진 학습된 내용이 그 시대 사람들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희석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이제 이 사마성촉과 긍정할 때 이 시기라고 하는가 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변화가 알무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근이나 경이나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독전적 실제를 갖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자석의 예를 비워도 자석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도 인연 조건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인연 조건이란 무엇에 결정되어 있는 것끼리 만나서 합해지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인연 조건이 형성된 것 속에서 무엇인 것처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되면은 나하고 이것도만 인연 관계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인연의 고리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더니
그 고리가 우주적 고리로 함께 있게 돼서 요즘 말하는 생태적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자적으로 자기 삶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이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훨씬 수월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와 같은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지금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많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도둑 맞은 미래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미래는 미래에 써야 될 많은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비료를 쓰면은 비료는 흙 속에 들어있는 다음을 준비하는 흙의 기운까지를 빨리 북돋아 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로 보면은 원기를 손상시키게 만들어요. 흙의 원기 자체를.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이 계속 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쓰면 써도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보다 소출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이 튼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렇게 많이 쓰는 비료들이 흘러 들어가죠. 광물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부영화가 일어나가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흙의 미래를 현재 우리가 비료를 주면서 쓰고 있던 순간 흙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흙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삶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발적으로 하고 있는 삶의 내용은 영기적 생태관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쓸 자원을 갖다 쓰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단순히 미래의 것을 갖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충분한 원기를 회복해서 미래에 써야 될 것을 씀으로써 미래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사고하는 독자적인 인간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견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돼서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단순한 그런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인구가 많아진 시대가 오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피폐를 낳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모든 생명 활동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끈끈한 관계성을 가지고, 즉 미래에까지도 끈끈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비해서 이와 같이 독자적인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 끊임없는 만남 가운데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해서 삶을 연기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이야말로 우주적 삶이고, 지금 병은 마치 인간이 여러 가지 것을 잘못돼서 몸에 불편을 느끼듯이 우주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잘못된 미래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열심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법체항유라는 말은 그 자체를 보면은 비판받게 되지만, 그러나 중생은 보면은 너무나 법체항유처럼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현재 생각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욕심이 나거나 화가 났다. 그럼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시간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시간상으로 흘러서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로 가는데, 과거로 가면서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내가 화를 한 번 내면은, 화를 한 번 냈던 기운이 시간이 지나서 소멸돼 버리면 좋은데, 소멸되지 않고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는 다시 어떤 조건이 오면은 화를 내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무수한 세월 동안 지내왔던 모든 업들은 전번에 와서 말했듯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과거가 아니고 그 과거 자체가 철저히 우리의 미래가 된다. 그러니 법치항유라고 하는 그 논리적 요소로 보면은 완전히 이건 부정되지만 중생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3세를 깨뚫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고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자라고 하는 말들은 마치 법체 항유처럼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상식적인 언어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도 돌아서면은 무엇으로 삽니까? 법체 항유나 보는 자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비판해서 그러한 삶은 말하면 멸반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생각하듯이 자,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잘 맞으면 욕심이 나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 잘 안 맞으면 분노가 나는 거죠. 이게 탐심과 진심인데 이것이 여기에 나서 그치면 다행인데 안 그치고 항상 우리의 미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욕심내고 성내는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욕심내냐? 내가 욕심내는 거죠. 누가 분노합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과 분노는 번뇌의 모습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장을 이루고 있는 욕심의 장이나 분노의 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르고 어느 습관상 당연히 주어라고 여겨져 있던 나를 설정해 놓으면 우리의 미로는 마찬가지로 열반의 미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